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 1949년 23세 청년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동독에서 교사 자리를 얻었다. 앞으로 머물게 될 도시에 도착한 아버지는 함께 살 룸메이트를 구해야 했다. 마침 기차역에서 셋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사하고 며칠 만에 룸메이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그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룸메이트가 돌아온 모양이다. 하지만 문을 열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우수 교사로 상을 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꽤나 특별한 상이라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하며 지금 그를 시상식이 있을 회관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했다. 아버지는 뭔가 미심쩍었다. 그들이 너무 무뚝뚝하고 모두 똑같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아버지는 즉시 대기하고 있던 차로 안내되었다. 그는 차 문을 안쪽에서 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소련 점령군에 의해 체포된 것이다. 아버지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미국 스파이 혐의로 기소되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간 터라 가족과 친구 중 누구도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그는 소련 당국이 운영하는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어 6년을 보냈다. 아버지는 자신이 풀려난 이유도 체포된 이유도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데이터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는 실질적인,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수반한다. 나는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아버지에게 불리하게 이용되었는지 알기에 이런 위험을 상당히 심각하고 두렵게 여긴다. 동독이 붕괴한 지 10년 후 나는 슈타지라고도 알려진 동독 국가보안부가 아버지가 투옥되어 있던 기간에 수집한 정보의 열람을 요청했다. 슈타지가 가족에 관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궁금했던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3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본인이나 가족 친지에 관한 문서 열람을 요청했다. 유감스럽게도 슈타지 문서의 공유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답장에 따르면 아버지에 관한 기록은 모두 파기되고 없었다. 그런데 편지 봉투 속에는 또 다른 슈타지 문서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다름 아닌 나에 관한 기록이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내 이름으로 된 슈타지 파일이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저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비밀 경찰은 내가 10대였던 1979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 해인 1987년까지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 남은 것은 표지가 전부였기에 슈타지가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왜 수집했는지, 만일 사용되었다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영영 알 길이 없다. 슈타지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요주의 인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먼저 사람들을 미행하여 사진을 찍고 편지를 가로채고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다. 모은 정보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분석해야 했다. 수집된 정보가 너무나 방대한 나머지 동독 붕괴 당시 전체 노동인구의 1%가 비밀 경찰의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슈타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정보 수집에 동원했다. 독일 연방 정부에 따르면 동독 당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고용한 인력은 20만 명에 달한다. 오늘날에는 데이터 수집이 상대적으로 쉽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를 떠올려보자.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은 통화 내역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의 저인강식 사찰을 고발하여 수개월간의 시위와 법정 투쟁 끝에 제한적인 승리를 쟁취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 메타 데이터가 국가안보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의해 면밀히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이 일로 휴대폰을 해지한 사람은 드물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근무 시간은 물론 그 이외의 시간에도 자신의 위치 정보를 매니저와 공유하는 앱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판매원이 해고당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페이스북이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연구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페이스북의 감정 조작 여부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이용량에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페이스북은 온라인 플랫폼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이유로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상거래 분야의 거물인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 파이낸셜이 중국에서 세서미 크레딧이라는 시범 서비스를 내놓았다. 세서미 크레딧은 사용자별 구매 내역을 분석하여 신용 평점을 매긴다. 세서미 크레딧의 신용 평점은 여러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었다. 중국의 한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서는 신용 평점이 회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프로필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휴대폰, 이메일, 내비게이션 앱, 소셜미디어 계정, 온라인 쇼핑, 여타 디지털 서비스를 없애버리자는 움직임은 없다. 이런 기술로 인해 삶이 더욱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슈타지 문서의 충격은 나를 프라이버시 광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천만에, 슈타지 문서는 내가 날마다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2006년부터 나는 예정된 모든 강의 및 연설 일정과 예약해놓은 항공권 내역을 좌석까지 전부 개인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자신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그것이 내포한 위험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이전까지 없던 가치를 새로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업과 데이터 생성자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게 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을까? 먼저 현재 어떤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어떤 데이터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데이터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이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감히 마셜 맥클런의 말을 반박하자면 데이터 기업이 우리에 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존재는 증가하며 우리는 자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데이터 기업이 우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듯 우리도 그들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들의 데이터 사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포스트 프라이버시 경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다. 아침 6시 45분, 휴대폰 알람이 울린다.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나는 휴대폰으로 이메일과 페이스북의 알림을 훑어보면서 주방으로 간다. 휴대폰의 GPS 수신기와 와이파이가 위치 변화를 인식하고 내가 북동쪽으로 몇 미터 이동했음을 기록한다.
커피를 마시고 본격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휴대폰의 가속도계가 걷는 속도를 측정하고 기압계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감지하여 기록한다. 휴대폰에 구글 앱을 깔아놓았기 때문에 구글도 이 모든 데이터를 보유한다. 아침 식사 후 나는 스탠퍼드 대학으로 출근할 준비를 마쳤다. 전력 회사가 설치한 스마트 미터는 집 조명을 끄고 모바일 기기들을 충전기에서 뽑을 때 전력 사용량 감소를 인식한다. 스마트 미터는 차고 문이 열릴 때 소비되는 전력도 감지하므로 주차된 차를 빼서 도로로 진입할 무렵이면 전력회사는 내가 집을 나섰음을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휴대폰 신호가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기지국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도 같은 사실을 안다. 길 모퉁이에 설치된 카메라는 차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릴 때를 대비하여 번호판 사진을 찍는다. 다행히 나는 오늘 교통법규를 칼같이 지키고 있으니 나중에 우편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길을 가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은 거듭 촬영된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이며 일부는 교통량 패턴을 분석하여 경찰의 관련 부서와 토지개발업자를 비롯한 여타 관계자들에게 판매하는 민간업체의 소유다. 스탠퍼드 대학에 도착하면 휴대폰의 이지파크 앱을 사용하여 주차 요금을 지불한다. 요금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며 대학의 주차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지급 완료 통보가 간다. 따라서 대학과 은행은 내가 오전 9시 3분부터 캠퍼스 안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은 휴대폰이 자동차의 주행 속도로 이동하다가 멈춘 시점에 그 위치를 기록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주차이동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주차 후 나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메트로마일 앱을 확인한다. 자동차의 자가진단 시스템에서 주행 기록을 전송받아 기록하는 앱이다. 오늘 연료 효율이 평소보다 낮았으며 출근길에 2.05달러어치의 휘발유를 사용했음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일과를 마친 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 새로운 친구를 만날 계획이다.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공통의 친구가 올린 게시물에 각각 댓글을 달면서 가상적으로 만났고 서로의 의견이 마음에 들었다. 알고 보니 우리는 페이스북 친구가 30명 넘게 겹쳤다. 그래서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구글 지도는 내가 저녁 7시 12분에 친구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예측은 늘 그렇듯이 몇 분의 오차를 두고 맞아 떨어졌다. 친구는 담배 제품과 다양한 마리화나 흡연 용품을 판매하는 상점 위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GPS 수신기는 가정집과 상점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동통신사와 구글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마리화나 용품점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자러 가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다가 함께 뜬 구글 광고를 보고 깨달은 사실이다. 소셜 데이터 혁명의 시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매일 10억 명 이상이 소셜 데이터를 만들고 공유한다. 소셜 데이터란 활동, 습성, 관심사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이자 타인을 비롯하여 장소, 제품, 심지어 이데올로기와 맺고 있는 관계에 관한 정보다. 소셜 데이터는 구글 지도에 로그인하여 목적지를 입력할 때처럼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공유되기도 하고 인터넷과 휴대기기를 사용하는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 별 생각 없이 공유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구글은 현재의 위치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면 최적의 경로를 보여줄 수 없다. 때로는 친구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링크드인에서 동료의 업무 능력을 보증할 때처럼 단순히 관심을 표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셜 데이터는 1m 이내의 오차로 개인의 위치를 잡아낼 때처럼 고도의 정확성을 보일 때도 있지만 미완성의 피상적인 그림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를 들어 내가 스마트 미터 앱에 로그인하지 않는 한 전력회사는 내가 언제 집에 없는지를 알 뿐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이런 정보는 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은 피상적인 데이터 포인트이다.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 사귄 친구 집을 방문했을 때 나의 위도와 경도는 정확하게 전달되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추론한 결과는 아주 엉뚱했다. 일견 굉장히 정확해 보이는 데이터가 실제로는 추측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피상적이다. 피상적인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속임수에 의해 오염된다.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필수적이고 자발적인, 정확하고 피상적인 소셜 데이터를 모두 합친 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소셜 데이터의 양은 5년 이내에 10배로 증가할 것이고 10년 후에는 100배가량 증가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생성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현재의 성장률대로라면 2020년에는 같은 양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소셜 데이터가 단지 소셜미디어와 함께 거론되는 그럴듯한 신조어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브로드캐스팅, 즉 송신자가 보낸 데이터를 다수의 수신자가 받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트위터는 커뮤니케이션이 대부분 유명인, 권위자, 마케팅 담당자로부터 대중을 향해 단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셜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더 민주적이다. 당신의 디지털 흔적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는 신상 정보, 이력, 성취, 의견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다. 구글 검색 내역, 아마존 구매 내역, 스카이프 통화 내역, 시시각각 기록되는 휴대폰 위치 정보를 포함한 수많은 정보원이 모여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독특한 초상화를 그려낸다. 게다가 소셜 데이터는 당신에 관한 정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인간관계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공유한다. 제품 리뷰를 남기거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태그할 때 친구나 낯선 사람과 함께 데이터를 생성한다. 숙소 임대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계정을 만들 때는 정부가 발급한 공식 신분증 외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이용해 신원을 입증한다. 소셜 데이터는 스마트 온도 제어 장치가 설치된 가정,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자동차, 팀 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직장 등에서 점차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학교와 병원도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에 점점 더 많은 센서와 앱이 탑재되고 새로 개발된 기기들이 집에서, 쇼핑몰에서, 직장에서 개인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과와 가장 내밀한 소망을 드러내는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디지털 흔적을 통해 인간의 행동 패턴을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내는 탐정과 예술가로 변모한다.
디지털 흔적은 선호도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되고 정제된다. 나는 아마존의 수석 과학자로 일하는 동안 제프 베조스와 함께 아마존의 데이터 전략과 고객 중심 문화를 구축했다. 우리는 담당자가 작성한 제품 리뷰와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 중에서 어느 쪽이 고객 구매 만족도를 더 높이는지, 기존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제품 추천과 고객의 클릭을 기반으로 한 추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성공적인지 밝혀냈다. 제조업체가 주관하는 프로모션 행사보다 진솔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마존이 개발한 개인화 도구는 구매 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으며 전자상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아마존을 떠난 후 나는 스탠퍼드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부터 상하이 푸단 대학과 중국 유럽 국제경영대학원, 베이징 칭화 대학 비즈니스 과정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을 대상으로 소셜 데이터 혁명에 관해 강의했다. 더불어 내가 2011년에 설립한 데이터 과학자와 선구적 사상가의 모임인 소셜 데이터 연구소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알리바바, AT&T, 월마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비롯하여 주요 항공사, 금융 서비스 회사,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일하면서 의사결정을 좌우하는데 데이터의 힘을 고객과 사용자, 즉 여러분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소위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인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데이터 운용 도구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선호도, 트렌드, 예측을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소수의 조직이 전유할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사용하게 할 것인가, 소셜 데이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가. 사회가 소셜 데이터의 가치에 점차 눈을 뜰수록 나는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이외에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결정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생에 단 한 번이면 족한 것도 있다. 소셜 데이터의 생명력은 매우 길다. 오늘의 행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직면하게 될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자신의 모든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어떤 행위가 미칠 장기적, 단기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소셜 데이터 분석은 기회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각자가 직접 내려야 한다.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가지는 개인으로서, 사회로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직장 내 차별이나 의료 서비스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내일이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이 요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걱정이라는 사실을 건강 앱 혹은 사이트와 공유하고 식단과 운동요법을 추천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까?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건강상의 위험 요소와 대책을 제공받고도 계속해서 튀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만약 지원한 회사에서 구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회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신을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킨다면 이런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만일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 공유하는 사람이 자신뿐이라면 문제될 만한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불편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개인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본인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이 사실은 기업과 정부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소셜 데이터에 관한 논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업계는 정보를 생성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원칙을 생성하고 체계화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소셜 데이터에 관한 논의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이루어지며 아예 고려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원칙을 데이터 회사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수집, 조합, 집계, 분석된 데이터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돕는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한다. 데이터에 의해 삶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 데이터로 인해 사람들이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데이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으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정보의 공정한 사용을 규정하는 원칙이 채택되었다. 누가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권리가 생겼고 부정확한 개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호장치는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너무 강한 동시에 너무 약하다는 모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너무 강한 이유는 모든 개인 데이터의 수집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아마존이라면 수집된 개인 데이터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인이 모든 정보를 검토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든다.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고 고려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존이 각 데이터 포인트의 비중을 계산하는 기준을 아는 것이 유용하겠는가? 요약된 정보를 받는 쪽이 낫겠는가? 동시에 보호장치가 너무 약한 이유는 당신이 직접 생성하고 공유한 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족, 친구, 동료, 고용주 등 다른 사람이 생성하고 공유한 당신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점검할 도리는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대부분의 오프라인 업체도 당신에 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나 다른 공공 및 민간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오늘날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관점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수정할 권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게다가 정확한 데이터조차도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의 생성과 커뮤니케이션, 처리 과정에 발생한 막대한 양적, 질적 변화로 이제 알 권리와 수정할 권리로는 충분치 않다. 지금까지 시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려는 시도는 주로 개인의 통제권과 프라이버시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접근 방식은 100년 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상과 경험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이 요구하는 통제권과 프라이버시 기준은
개인이 데이터 기업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다.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이 내건 조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일단 동의를 얻고 나면 데이터 기업은 사용자에게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지, 그것이 프라이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에게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 셈이 된다. 프라이버시를 고수하고 싶은 사람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련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개인적 통제권이란 말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취합할 때 발생하는 혜택과 위험을 가늠할 기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기준이다. 지난 20년간 다수의 데이터 기업과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투명성과 주체성이라는 원칙이 소셜 데이터의 오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침이라고 생각한다. 투명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알 권리다.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얻는 결과에 기여하는지 등을 알 권리를 망라한다. 한쪽 면이 거울처럼 보이는 반사 유리의 어두운 저편에서 기업이 당신을 관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업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신이 수집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볼 수 있는 창구가 제공되는가? 원하는 데이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개인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가? 예로부터 기관과 개인 사이에는 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기관의 데이터 수집 능력이 개인보다 클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투명성이 아마존의 고객 경험 설계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상점과 고객이 전통적으로 맺어왔던 관계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려 할 때 판매자 측이 잠재적인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 그 사람이 이미 그 물건을 산 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까? 아마존에서는 과거에 구입한 적이 있는 책을 사려고 하면 정말로 구매를 원하십니까? 이 품목을 2013년 12월 17일에 구매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만일 앨범 중에 한 곡을 구매한 후 나중에 나머지 곡들도 구매하면 아마존은 이미 구매한 곡을 현재 앨범 가격에서 자동으로 차감한 후 구매 완료 처리를 한다. 이렇게 구매 내역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유는 고객의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요즘 대부분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의 마일리지가 만료되어 사라지도록 조용히 내버려두기보다는 유효기간이 끝나간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준다. 유감스럽게도 투명성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할 때마다 지겹게 경험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상담원과 연결되기 전에 통화 내용은 품질 보증 목적으로 녹음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가 나온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상담원과 이야기하고 싶으면 회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왜 회사 측만 녹음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나? 무엇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에 한쪽만 접근할 수 있는데 품질 보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데이터 대칭성의 원칙은 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도 녹음 파일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나도 품질 보증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대부분은 그러시라고 하지만 간혹 전화를 끊어버리는 상담원도 있다. 물론 상담원의 허락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도 있다. 단 이것이 불법인 곳도 있음을 언급해둔다. 녹음 파일이 있으면 약속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증거를 내밀며 매니저에게 항의할 수 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회사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여론의 압박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컴캐스트가 고객의 서비스 해지 요구를 번번이 거부하다가 상담원 간의 통화 내용이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오자 마침내 해지해준 사례가 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투명성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체성 또한 필요하다. 주체성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이용할 권리를 망라한다. 데이터 기업의 기본 설정을 쉽게 찾아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가? 데이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된 주로 기업에 유리한 옵션 중에서 선택하도록 유도되는가? 변수를 이것저것 변경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가? 주체성은 데이터 기업이 파악한 선호도와 패턴에 기반하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다. 여기에는 데이터 기업이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도 포함된다. 주체성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할 권한을 준다. 아마존은 검열되지 않은 고객 리뷰를 전격 수용했다. 리뷰가 좋든 나쁘든 별 1개짜리든 5개짜리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에서 작성한 것이든 도서 평론가가 되고자 하는 일생의 꿈을 위한 것이든 아마존의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참고가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환불하지는 않았지만 구매를 후회하는 고객이 작성한 리뷰는 추천받은 제품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아마존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주체성을 부여했다. 수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은 타깃팅, 세분화, 설득을 이야기한다. 독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타깃팅의 표적이 되고 세밀하게 분류되고 설득되고 이리저리 요리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주체성 생사와는 거리가 멀다. 모든 기업의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투명성과 주체성의 원칙을 수용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원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투명성과 주체성의 원칙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줄 구체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데이터 기업으로부터 유의미한 권리와 도구에 대한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개인과 기업의 관계가 역전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부호 반전이라고 부른다. 고객이 제품에 대한 콘텐츠 대부분을 작성하도록 허용한 아마존의 결정은 부호 반전에 해당하며 소셜 데이터 혁명은 이와 유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개인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를 확보하면서 구식 마케팅과 조작은 갈수록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기업이 아무 힘도 없는 고객에게 무엇을 구매할지 정해주던 시절은 갔다. 기업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는 머지않아 고객이 정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부호 반전은 물리학자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물을 비등점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하면 기체로 변하듯 외부 조건의 변화로 물질의 성질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전이는 사회에도 적용된다. 데이터 양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시스템의 열량 증가에 해당한다. 데이터 기업이 사용자에게 투명성과 주체성을 제공하는 특정한 조건에서는 기업보다 개인에게 유리한 부호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이나 마케팅 책임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소셜 데이터 혁명은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소셜 데이터의 혜택을 취하려면 자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다른 길은 없다. 데이터 사회화의 가치는 협상할 때,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대출을 받을 때, 직장을 구할 때,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리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향상시킬 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능력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데이터를 공유할 때 지불하는 대가와 그에 따른 위험은 최소한 그로 인한 혜택으로 상쇄되어야 한다. 데이터 기업이 어떤 정보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투명성은 필수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일정한 통제력을 갖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중심에는 정보가 있다. 차를 잘 모르는 고객에게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권유하는 중고차 세일즈맨처럼 많은 정보를 가진 이가 늘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처리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 누구도 모든 데이터를 소화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 불균형의 위험도 훨씬 커졌다. 생성되고 공유되는 데이터의 많은 부분이 사생활에 관한 것이다.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싫어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고 운동을 얼마나 하며 무슨 약을 먹는지, 집에서 어떤 기기를 사용하고 어떤 이슈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지가 훤히 드러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때로는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원하는 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데이터를 인질처럼 잡기 일수인 기업들에게 우리의 삶은 투명하게 들여다보인다. 개인 데이터가 변형, 교환, 판매되는 방식에 우리가 발언권을 갖고 사용 조건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투명성과 주체성 원칙은 데이터 생성자와 데이터 기업 양측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 데이터와 개인을 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1장에서는 석유 정제 과정의 은유를 통해 미가공 데이터를 제품과 서비스로 변환하는 기업의 데이터 분석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속성을 다루면서 검색, 클릭, 조회, 탭, 스와이프 등 누적된 디지털 흔적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라는 환상을 깨고 새로운 정체성 개념을 창조하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관심사를 드러내는 정직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개인의 관계 문제로 초점을 옮겨 디지털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가 신뢰 관계를 드러내고 재구성하는 현실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카메라를 비롯한 온갖 유형의 센서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세상이 점점 더 높은 해상도로 기록되고 있는 현실과 수집된 데이터가 우리의 위치, 감정 상태, 주목도를 유추하기 위해 분석되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5장과 6장에서는 사람에 의한 데이터가 사람을 위한 데이터로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가지 권리를 제시한다. 그중 2가지 권리, 즉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와 데이터 기업을 점검할 권리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나머지 4가지 권리인 데이터를 수정할 권리, 데이터를 흐릴 권리, 데이터로 실험할 권리, 데이터를 다른 기업으로 이전할 권리는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권리가 개인 데이터와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적용될 때 구매와 지불, 투자, 노동, 삶, 학습, 공공자원 운용의 방식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6가지 권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한다. 우리는 데이터를 이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조직과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 소비자와 상점, 투자자와 은행, 직원과 고용주, 환자와 의사, 학생과 교사, 시민과 정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고 데이터의 혜택을 실현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모니터링할 때다. 그런 다음에야 데이터 기업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기술이 그러하듯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계가 아니다. 혁명은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고 기대치를 조정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규범을 바꿀 때 찾아온다. 사람에 의한 데이터는 사람을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을 혁명에 초대한다.